양반집 규수가 바닥에 물을 핥는 꼴을 보라. 무릉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한양 땅에서 권세가 높기로 이름난 이 판서 가문에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간신 조판관의 모함으로 영모의 누명을 쓴 가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슬퍼런 칼날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지요. 집안의 외동딸인 서윤 애기 씨는 불길 속에서 충직한 머슴 바울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서윤 애기 씨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으나 그 목소리만은 서리발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오라버니의 귀한 비단옷을 바우에게 입히고는 가문의 대를 잇는 소중한 신물인 옷기린을 바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바우야, 이 옷을 입고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거라. 살아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천하에 알려다오. 이것은 주인의 명령이다. 바우는 아씨를 두고 홀로 떠날 수 없다며 울며 매달렸으나 서윤애기 씨는 매정하게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바우는 눈물을 훔치며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었고 뒤를 돌아본 순간 보게 된 것은 포졸들에게 거칠게 끌려가는 서윤애기 씨의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불길 속에 타오르고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지요. 담장을 넘은 바우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이름도 성도 지은 채 깊은 산속에서 짐승처럼 살며 무섭게 무예를 닦았습니다.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10년을 견뎌낸 그는 마침내 이진이라는 가명으로 무과에 급제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지요. 하지만 그는 관직에 바로 나가는 대신 원수의 숨통을 끊기 위한 기막힌 계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부임하기 전 1년 동안 스스로 침을 흘리는 바보 거지가 되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정신 나간 놈처럼 껄껄 웃으며 원수 조판관의 집 주변을 맴돌았지요. 시장통에서 조판관의 하인들에게 발길질을 당해 흙탕물에 처박혀도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구정물을 핥은 신용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으나 바우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매맞고 모욕당하는 순간마다 그는 원수의 집안 구조와 병력의 배치, 그리고 조판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릿속에 상세히 그려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짐승만도 못한 바보 거지였으나 속으로는 원수의 목을 따버릴 날카로운 사신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의 풍파는 귀하디귀한 꽃 같던 서윤애기 씨를 거친 관비의 신세로 전락시켰습니다. 조판관의 생신 잔칫날, 그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서윤애기 씨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지요. 한때 한양에서 이름난 명문가의 금지우겹이었던 그녀는 이제 흙먼지 묻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비열한 조판관은 술잔을 기울이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서윤애기 씨의 발치에 물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는 목이 타들어가는 그녀에게 땅바닥에 스며든 물을 핥으라며 짐승만도 못한 명령을 내렸지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윤애기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짓밟히는 고통을 견디며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닿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수만 번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0년 전 어둠 속으로 보냈던 바우. 그가 살아만 있다면 이 치욕을 갚아줄 날이 오리라 믿으며 그녀는 모진 수모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화려한 행차가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백성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마 위에 위엄 있게 앉은 이는 바로 10년의 세월을 돌아온 바우. 아니 이제는 사또 이진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면을 주시하던 중 길가에 무릎 꿇린 관비들 사이에서 유독 야윈 어깨를 들썩이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뇌약변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바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서윤애기 씨였습니다. 한때 비단옷 자락을 휘날리던 고운 자태는 간데없고 거친 무명옷 사이로 드러난 손목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모진 흉터와 고된 노동의 흔적뿐인 듯 보였지요. 바오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감아 손잡이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마에서 뛰어내려 아씨를 품에 안고 통곡하고 싶었으나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정체를 드러내면 조판관의 감시망에 걸려 복수의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바오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속으로 수천 번 맹세했습니다. 아씨, 저를 몰라보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저놈들의 목을 다 따버리고 아씨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 드릴 테니 말입니다. 바오는 이를 악물며 차가운 삿도에 가면 뒤로 뜨거운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행차의 북소리는 요란했으나 바오의 귓가에는 아씨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씨를 지나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고을 관하로 향하는 길 위에서 피 맺힌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고을에 부임한 바오는 여장을 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서윤을 내실로 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새로운 사또가 벌써부터 아리따운 관비에게 흑심을 품는 것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서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또의 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사또는 뒷모습만 보인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바깥의 기척이 사라지자 위엄을 갖추고 서 있던 사또의 어깨가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영문을 몰라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사또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화려한 사또의 관복을 입은 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씨, 이 못난 바우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아씨를 지키지 못한 죄를 어찌 다 씻겠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사또는 10년 전 눈물로 떠나보냈던 그 충직한 멋은 바우가 분명했습니다. 바우는 서윤의 거친 손을 잡고 아이처럼 통곡하며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윤 역시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와 바우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먹였지요.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지난 10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과 그리움을 눈물로 씻어내며 피 맺힌 복수의 밤을 약속했습니다. 관아의 아침이 밝아오자 바우는 다시 싸늘한 사또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조판관의 수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러 정사를 돌보기보다는 술과 풍류를 즐기는 척하며 무능한 관리의 표본을 보여주었지요. 조판관 앞에서 허시실 웃으며 고개를 조아리는 바오의 모습에 간신들은 경계심을 풀고 그를 다루기 쉬운 허수아비라 비웃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바오는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윤이 머무는 곳으로 숨어들어 10년 전의 충직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오는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낮 동안 수집한 조판관의 동향을 보고하고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서 머리를 맞대고 조판관이 관리하는 비밀 장부의 위치와 그가 매수해 둔 관리들의 명단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서윤은 관비로 지내며 귀동냥으로 들었던 관아 내부의 은밀한 소식들을 전해주었고 바오는 이를 바탕으로 원수의 목을 조일 덫을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조판관의 개가 된 듯 굴종했으나 밤마다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조판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서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며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고 두 사람의 마음은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10년 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낮의 비굴함은 오직 밤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바오는 아씨를 위해 기꺼이 두 얼굴의 사내로 살아가기를 맹세했습니다.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바오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서윤이 머무는 거처를 찾았습니다. 낮 동안 조판관의 수하들에게 무시당하고 고된 일을 도맡아 했던 서윤은 지쳐 잠이 들어 있었지요.
바오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에 앉아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서윤의 발을 보았습니다. 한때 비단버섯만 신던 고운 발은 온데간데 없고 10년의 모진 세월을 증명하듯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오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따뜻한 물과 약기운이 서린 기름을 꺼내 들었지요. 잠이 깰까 조심하며 서윤의 부르튼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잠결의 차가운 기운을 느낀 서윤이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고을의 사또가 아닌 자신의 머슴 바오가 눈물을 흘리며 발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망함에 발을 뒤로 빼려 했으나 바오는 그녀의 발을 꽉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아씨, 이 발이 겪은 수모와 고통을 어찌 제가 잊겠습니까? 흙먼지 속에서 피 흘리며 걸어오신 이 길을 제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바오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으나 그 목소리에는 서리발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그는 이어 서윤의 발에 입을 맞추며 피 끓는 맹세를 올렸습니다. 이 발이 닿는 모든 땅을 원수의 피로 씻어내겠습니다. 조판관 그자의 목을 쳐서 아씨의 발 아래 바칠 날까지 제 심장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씨를 다시는 흙바닥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바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바오의 거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바오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고 서윤의 눈에는 희망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두 영혼의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바오는 그날 밤 아씨의 상처투성이 발을 닦아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동안 관아의 이방은 조판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서윤을 지독하게 괴롭혀왔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허드레시를 몰아주는 것도 모자라 먹다 남은 밥짓거기를 던져주며 비웃기 일쑤였지요. 바오는 그자의 만행을 낱낱이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바오는 이방이 고을의 공금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조판관에게 뇌물을 바쳐온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판관과 함께 술자리를 갔던 날, 바오는 일부러 취한 척하며 마당으로 이방을 불러냈습니다. 평소 바오를 만만한 사또로 여기던 이방은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왔지요. 하지만 바오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비리장부를 꺼내 이방의 면전에 내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국법을 어지럽히고 백성의 고열을 짜낸 죄, 내 오늘 엄히 다스리겠다. 당황한 이방이 조판관을 쳐다보았으나 바오는 조판관이 입을 떼기도 전에 매질을 명했습니다.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 100대를 쳐라. 한 대라도 힘이 빠지면 집행하는 포졸부터 목을 칠 것이다. 관아마당에는 이방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그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은 몰래 손뼉을 치며 환호했지요. 조판관은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으나 명백한 물증 앞에 차마 바오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바오는 피투성이가 된 이방을 고을 밖으로 내쫓으며 서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고 바오는 속으로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라며 다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방이 몰락한 직후 고을의 실세인 조판관은 평소답지 않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바오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 부임한 사또의 노고를 치하하는 연애였으나 실상은 바오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서슬퍼런 함정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술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판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바오에게 독한 술을 한 잔 건넸습니다. 사또께서 이방의 비리를 척결하시는 기계가 대단하시더이다. 한데
사또의 그 눈빛이 누군가를 참으로 닮아 마음이 쓰입니다. 조 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은 바우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바우는 일부러 술잔을 소리내어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이 사람 참, 잘생긴 사람들은 원래 다 닮은 법 아니겠소. 바우는 무능한 사또의 가면을 쓰며 능청스럽게 대처했지만 책상 아래로 꽉 쥔 주먹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 판관은 바우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며 10년 전 자신이 멸문시켰던 이 판서 가문의 머슴 놈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조 판관은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조 판관의 처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서윤을 연회장으로 불러낸 것이지요.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술병을 들고 나타났지만 바우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 판관은 서윤에게 바우의 술잔을 채우라 명하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찰나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라렸습니다. 바우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일부러 서윤의 손등을 거칠게 만져 희롱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계집의 손길이 참으로 투박하구려. 조 판관, 이왕이면 더 고운 아이로 데려오지 그랬소? 바우의 비릿한 연기에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덕분에 조 판관의 의심은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조 판관은 연회가 끝날 때까지 바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과거의 일을 들추려 애썼습니다. 바우는 독이 든 성찬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목숨을 건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심리전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바우는 관하로 돌아오자마자 참았던 피비린내에 나는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조 판관이 건넨 술에는 미량의 독이 섞여 있었고 바우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 독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몸을 태우는 갈증 속에서도 바우의 머릿속은 더욱 명징해졌습니다. 조 판관이 자신을 죽이려 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불안함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우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비밀 수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칼날이 아닌 붓으로 조 판관의 목을 조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 올릴 장계에는 조 판관이 그간 고을의 곡창지대를 사유화하며 세금을 포탈해온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바우는 무능한 사또의 탈을 벗어던지고 치밀한 행정가로 변신하여 조 판관의 자금줄인 암거래, 시장을 일제히 폐쇄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장터를 들이닥치자 조 판관의 사병들과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명분은 민생 안정이었으나 사실상 조 판관의 수지구멍을 막아 그가 중앙 권력층에 바치는 뇌물줄기를 끊어버리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조 판관의 저택에 남겨진 서윤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 판관이 사또의 도발에 분노하여 관하로 항의하러 나간 사이 그녀는 조 판관의 서재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억누르며 차가운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걸린 작은 틈새를 당기자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역무로 몰아넣었던 가짜 밀서들과 조 판관이 조정 대신들과 주고받은 매관매직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밀서들을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때 서재 밖에서 조 판관의 최측근 호위무사인 칠성 지싱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평소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자로 조 판관만큼이나 잔혹한 성정을 지닌 자였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고 서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찰나 창밖에서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서재 문틀에 박혔습니다. 바우가 미리 보낸 수하가 주의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담장을 넘었습니다. 바우는 관아 뒷마당에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난 서윤이 건넨 밀서를 확인한 바우의 눈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서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놈의 목을 합법적으로 칠 수 있다. 바우는 서윤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조판관은 단순히 고을의 폭군이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대역죄인으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탄로 날 위험은 여전히 칼날처럼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조판관이 자신의 치부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 순간 고을에는 전례 없는 피해 광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라진 밀서의 행방을 알아차린 조판관의 분노는 고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드나들 수 있었던 모든 하인을 잡아들여 문초하기 시작했고 그 서슬퍼런 칼날은 결국 서윤을 향했습니다. 조판관은 서윤의 머리채를 휘잡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내년의 뒤에 누가 있는지 대라.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밀서를 빼돌린 놈이 누구냐. 조판관의 고함이 관아 근처까지 울려 퍼졌고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바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오는 당장이라도 관아 병력을 이끌고 조판관의 목을 치고 싶었으나 명분 없는 공격은 오히려 조판관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뿐이었습니다. 바오는 사또의 관복을 고쳐 입으며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조판관의 저택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바오는 공포에 떨고 있는 하인들과 광기에 어린 조판관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조판관, 이른 아침부터 계집 하나를 두고 소란이 지나치구려. 내 물건에 손을 댄 자를 찾는다더니 고작 계집의 입이나 열려는 것이오? 조판관은 바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진 채 오직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조판관은 서윤의 목에 칼을 겨누며 바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또, 당신이 부임한 뒤로 내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소. 한데 이 계집이 품고 있던 향취가 당신의 집무실에서 나던 것과 어찌 그리 똑같단 말이오? 조판관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오의 소매 끝에 묻은 작은 흙먼지까지 훑으며 그의 정체를 단숨에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바오는 조판관의 칼끝이 서윤의 목을 파고드는 것을 보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판관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의심이 병이 되면 사람을 미치게 하는 법이지. 정 궁금하다면 내 직접 확인해 주리까? 바오는 자신의 가슴팍을 열어젖히며 조판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체가 탄로 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만약 여기서 바오가 흔들린다면 모든 복수는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조판관의 칼날이 바오의 심장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판관의 칼날이 바오의 가슴팍에 닿아 비단 옷자락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서윤의 눈동자는 공포로 거칠게 흔들렸으나 바오의 눈빛만큼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습니다. 조판관은 칼끝을 통해 전해지는 바오의 심장 박동을 느끼려 했었습니다. 만약 바오가 신분을 속인 도망친 노비라면 이 서슬퍼런 위협 앞에 일말의 동요라도 보여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오는 오히려 조판관의 칼날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밀어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결을 스치며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바오의 입가에는 도발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판관, 고작 이 정도 담력으로 대업을 도모했단 말이오? 내 몸에 상처를 낸 대가는 단순히 신분 위조의 의심 따위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바오의 서늘한 목소리는 조판관의 뒤에 서 있던 사병들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바오는 품속에서 밀서 대신 조정에서 내려온 국경 수비 강화에 관한 가짜 공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이 찾던 밀서가 혹시 이것이었소? 내가 당신의 서재 근처를 서성인 것은 당신이 중앙관리들과 결탁해 군량미를 빼돌린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지. 바오의 역습에 조판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밀서를 잃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게 하려는 바오의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조판관이 당황하여 칼을 거두려던
찰나 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조 판관의 시선이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인 순간 관아의 포졸들이 대거 들이닥쳤습니다. 바오가 미리 포위망을 좁혀두었던 것입니다. 바오는 이제 무능한 사또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엄격한 국법의 집행자로서 조 판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판관, 당신의 집 마당에서 내뿜는 이 살기는 명백한 반역의 징조다. 국록을 먹는 사또에게 칼을 겨누었으니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목숨을 걱정해야 할 것이야. 바오의 선언과 동시에 포졸들의 창날이 조 판관을 향해 정렬되었습니다. 서윤은 바오의 등 뒤에서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정체가 완전히 탈로 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바오는 그 위기를 조 판관의 범죄를 확정짓는 기회로 뒤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조 판관은 이빨을 갈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사냥감을 놓친 맹수의 비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오는 이제 법의 이름이 아닌 무사의 이름으로 원수의 목을 벨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조 판관은 패배감에 짓눌려 집안의 기물을 부수며 광기에 어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담긴 밀서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또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그는 이제 전공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조 판관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최측근이자 잔혹한 살수인 칠성을 불렀습니다. 법인이 명분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필요 없다. 오늘 밤 관아를 피로 씻어내고 그 가짜 사또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계집 또한 산채로 잡을 필요 없다. 조 판관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살기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바오는 관아의 집무실에서 서윤과 함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 판관의 성격상 궁지에 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습격해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오는 서윤에게 단검 한 자루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가문이 멸문당하던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정인이자 무사인 바오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관아의 정적을 깨고 검은 그림자들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을 필두로 한 조판관의 사병들이 소리 없이 바오의 처소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사또의 의관을 갖춘 허수아비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함정이다. 칠성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어둠 속에서 푸른 검기가 뿜어져 나오며 사병들의 목을 뱄습니다. 관복을 찢어 던지고 가문의 진검을 손에 쥔 바오가 마침내 복수의 화신이 되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오의 검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0년간 뼈를 깎는 수련으로 다져진 그의 무예는 평범한 사병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오는 서윤을 등 뒤에 세운 채 몰려드는 적들을 낙엽처럼 쓸어버리며 칠성과 마주 섰습니다. 칠성은 조판관이 아끼는 최고의 살수였으나 바오의 눈에는 그저 주인 잘못 만난 가련한 사냥개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 놈의 목을 시작으로 조판관의 심장까지 단숨에 달려가마 바오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의 검이 충돌하며 밤하늘에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물러설 곳도 없는 진정한 피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차가운 달빛 아래 바오와 칠성의 검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습니다. 조 판관의 제일가는 살수답게 칠성의 검새는 매서웠으나 10년간 복수만을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은 바오의 기계는 그보다 훨씬 묵직했습니다. 바오는 서윤을 등 뒤에 둔 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칠성의 맹공을 받아냈습니다. 적의 칼날이 바오의 팔뚝을 스치며 핏방울이 튀었지만 바오는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듯 더욱 매섭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칠성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평범한 관리가 아니라 지옥에서 원한을 품고 돌아온 귀신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놈의 검에는 주인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만 있을 뿐 정의도 한도 서려 있지 않구나. 바우의 냉소와 함께 가문의 진검이 허공을 가르며 파고들었습니다. 바우는 칠성의 하단을 노리는 척하다가 정광석화처럼 몸을 돌려 그의 어깨를 깊숙이 베어냈습니다.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자 바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슴팍으로 파고들어 검병으로 그의 명치를 강력하게 타격했습니다. 쓰러진 칠성의 목에 바우의 서늘한 칼날이 닿았습니다. 바우는 그를 즉시 베지 않았습니다. 조판관에게 전하라. 내 직접 내 놈의 목을 따러 갈 것이니 도망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바우는 칠성을 뒤로하고 곧장 조판관의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유는 바우의 옷자락을 꽉 쥔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관아의 포졸들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원수를 갚기 위한 사적인 징벌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저택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횃불이 가득 켜져 있었고 조판관이 최후의 사병들을 거느린 채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몰락을 예감한 듯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바우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이 천한 노비노마. 바우는 천천히 자신의 관복 소매를 찢어내어 손목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10년 전 가문의 잔해 속에서 시작된 비극이 이제 피의 결말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판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보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감히 양반의 가문을 훔치고 나를 심판하려 드느냐. 조판관의 일갈에 바우는 대답 대신 칼끝을 낮게 내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으나 바우의 검새는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번뜩이는 푸른 안광과 함께 바우의 진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조판관의 사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바우는 서윤을 자신의 그림자 안에 품고 단 한 명의 적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수많은 상처로 피칠갑이 되었으나 복수의 불꽃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바우와 조판관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의 검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챙강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저택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조판관은 노련한 검술로 바우의 틈을 파고들려 했으나 증오로 단련된 바우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우는 조판관의 칼날을 튕겨내며 그의 가슴팍에 깊은 자상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몫이다. 바우의 호통과 함께 다시 한번 칼이 춤을 추었고 조판관의 어깨살이 비단 옷자락과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조판관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안방대들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조판관은 피를 쏟아내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우야, 아니 사또나리, 내 가진 재물을 모두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자네 가문을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금괴가 내 창고에 가득하네. 그 추악한 말에 바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재물로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팔던 내 놈다운 소리구나. 하지만 내 부모님과 우리 가문의 명예는 내 놈의 그 썩은 금괴 따위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우의 눈에는 지난 10년간 겪어온 수모와 슬픔이 서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이내 분노의 서릿발이 되어 조판관의 목줄기를 정조준했습니다. 바우는 뒤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임을 무언의 눈빛으로 전한 것이지요. 바우는 마지막 힘을 모아 검을 내리쳤습니다. 조판관, 저승에 가서 우리 부모님 발치에 엎드려 영원히 사죄해라. 거대한 파공음과 함께 조판관의 단명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고 그가 누려온 부귀영화는 핏물과 함께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10년간 바오의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덩이가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바오는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서윤의 품에 무너지듯 기댔습니다. 핏빛 달이 저물고 새로운 새벽의 여명이 비로소 저택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조판관의 숨통이 끊어지자 저택을 감싸던 광기 어린 횃불들이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습니다. 피 냄새와 연기가 뒤섞인 마당 한가운데서 바오는 가문의 진검을 바닥에 꽂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년간 심장을 짓눌렀던 원한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떨고 있던 서윤이 다가와 바오의 피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해방감과 함께 마주해야 할 가혹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날이 밝자 소문을 들은 이속들과 포졸들이 조판관의 저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고을의 절대 권력자가 시신이 되어 구르는 광경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바오는 관복을 추스르지 않은 채 사또의 위험이 아닌 무사의 기계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판관의 비리가 적힌 밀서를 꺼내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자는 백성을 수탈하고 대역죄를 모의한 죄인이다. 내 비록 사적으로 칼을 들었으나 이는 곧 하늘의 심판이자 국법의 집행이다. 바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사또의 관대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부임한 이진 사또가 아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멸문당한 이 판서 댁의 머슴 바오다. 충격적인 고백의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신분 위조는 참수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바오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두 손을 내밀어 포박을 자처했습니다. 서윤 또한 그의 곁에 서서 운명을 함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처단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거짓으로 쌓은 정의를 진실로 바로잡는 과정임을 말입니다. 그는 사또의 가면을 벗고 가문의 생존자이자 죄인으로서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고을의 이슬은 차가웠지만 바오의 가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직한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한양으로 던져졌습니다. 조판관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관아 마당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저 멀리 고을 어귀에서 대지를 울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천둥 같은 외침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바오가 부임 전부터 목숨을 걸고 서신을 곤에 연락해 두었던 조정의 암행어사가 마침내 수많은 역조를 이끌고 관아의 정문을 부수듯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마패를 높이 든 어사는 피 냄새 진동하는 마당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가문의 진검을 쥐고 있는 바오와 그 곁을 지키는 서윤을 번갈아 보며 엄중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당 곳곳에 쓰러진 조판관의 수하들은 어사의 위험 앞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칼을 버리고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오는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어사 앞에 당당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분을 위조하여 사또 자리에 오른 대역죄인임을 밝히는 동시에 서윤 애기 씨가 조판관의 처소에서 빼내온 비밀 서신들과 지도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이 판서 가문의 영모 조작 과정과 조판관이 가로챈 재산의 행방, 그리고 중앙 권력가들과 주고받은 결탁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는 횃불 아래서 그 서신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조판관 이자가 이토록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천하의 도리를 저버리고 충신 가문을 멸문시킨 악귀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어사는 바오의 사사로운 복수를 문책하는 대신 그가 나라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오의 행동은 단순히 법도를 어긴 살인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늘의 심판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서신을 움켜쥐며
조판관의 시신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명령을 내려 조판관의 가산을 몰수하고 남은 잔당들을 모조리 포박하게 했습니다. 10년간 이어져 온 어둠의 통치가 종언을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밖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담장 너머로 벌어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10년간 고을을 수탈해온 조판관의 시신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뚫리는 기분을 느꼈지요. 어사는 그 자리에서 서윤 애기 씨를 올가매던 노비 문서를 직접 가져오게 하여 불태워버리고 그녀의 억울한 신분을 회복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불타는 종이 조각이 밤하늘로 흩어질 때 바오는 서윤 애기 씨의 발치에 엎드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년 전 불타는 저택을 뒤로하고 울며 담장을 넘던 소년 머슴의 한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오는 신분을 속인 자신의 처벌 또한 피하지 않으려 조용히 두 손을 내밀어 포박을 청했으나 어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무예와 충심을 내 충분히 보았소. 그대의 공은 지난날의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으니 내 즉시 전하께 상소를 올려 이 판서 가문의 복권과 그대의 공적을 고하겠소. 비록 신분은 머슴이었으나 그 기계는 정승보다 높으니 어찌 법으로만 다스리겠는가. 백성들은 사또 이진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바오는 이제 거짓된 사또가 아닌 백성들이 진심으로 인정하는 이 고을의 진정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새벽이었습니다. 어사의 상소가 한양 조정에 전해지자 대궐 안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영모의 뒤편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임금은 즉시 조판관 일당의 가산을 몰수하고 이 판서 가문의 명예를 복권시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엄숙하게 올려졌고 조판관의 횡포의 노비로 전락했던 가문의 남은 권속들은 모두 면천되어 다시 당당한 양민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서윤 애기 씨는 마침내 가문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받아 잡초만 무성하던 옛 저택의 대문을 10년 만에 다시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신분을 위조해 사또 자리에 올랐던 머슴 바오의 처우에 쏠렸습니다. 조정의 보수적인 대신들은 국법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비록 공이 크나 신분을 속인 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을 백성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탐과 놀이를 처단하고 진정한 사또의 도리를 다했던 그를 살려야 한다는 경문이 도성 곳곳에 붙었으며 상소문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임금 또한 바오가 보여준 충심과 지략, 그리고 백성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긴 마음을 높이 사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부는 천하나 그 기계와 재주는 가히 일국의 제목이라 할 만하다. 비록 위계로 관직을 얻었으나 그 본뜻이 가문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데 있었으니 특별히 죄를 사하고 정식 무관의 직첩을 내리노라. 임금의 전교가 고을에 내려지던 날 바오는 서윤과 함께 옛집 마당에 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또의 관복도 피 묻은 무사의 옷도 아닌 깨끗하고 소박한 새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복권된 가문의 수장으로서 바오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10년 전 주인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어린 소년 머슴은 이제 가문을 다시 세운 1등 공신이자 한 여인의 평생을 지켜줄 든든한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문의 사당 앞에서 조상들께 술을 올리며 지난 고난의 세월을 갈무리했습니다. 바오는 품속에서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낡은 호패와 가문의 보검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아씨, 이제 머슴 바오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씨의 곁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 곁에서 당당한 사내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한 번도 머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유일한 영웅이자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고을 백성들은 그를 여전히 머슴 사또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물고 오직 진심과 실력으로 세상을 바꾼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의 칼날이 아닌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가문에도 마침내 따스하고 향기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슬픔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만이 남았습니다. 조판관의 처단과 함께 고을을 10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걷혔습니다. 암행어사의 엄명에 따라 수탈당했던 곡식들은 제 주인을 찾아 창고로 돌아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이들은 눈물 속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오는 이제 거지 사또의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임금으로부터 정식무관의 직첩을 하사받았으나 화려한 출세나 권세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윤 애기 씨의 곁에 머물며 무너진 옛 저택의 담장을 수리하고 잡초가 무성하던 뜰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가문의 터전을 다시 닦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서윤은 복권된 가문의 주인으로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부모님의 위패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녀가 세운 학당에는 다시 아이들의 맑은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오는 학당 뒷마당에 뗄나무를 쌓고 낡은 지붕을 고치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대로 묵묵히 서윤을 보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예전과 같은 엄격한 격식이나 신분의 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전쟁과도 같았던 세월을 끝내고 돌아온 동지처럼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고난의 흔적을 위로하며 평온한 일상을 가꾸어 나갈 뿐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복수의 칼날은 이제 나무를 깎고 흙을 일구는 생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들을 괴롭히던 처절한 악몽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과 소박한 저녁 밥상의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대단한 승전보나 요란한 환호성은 없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진짜 승리였습니다. 바우는 해질녘이면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고요한 안식이야말로 바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가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굽이치던 강물이 마침내 넓고 평온한 바다에 닿은 듯 바우의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정의는 요란한 외침 없이도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바우는 사또도 거지도 아닌 그저 한 여인을 지키고 땅을 일구는 사내로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복수극은 이렇게 고요한 평화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